그런 상황이기를 바라봅니다. 네, 장용진 TV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친검 언론이 쓰지 않는 진실, 정민용의 폭탄 발언 순서입니다. 자, 오늘 김용 부원장의 5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5번째 공판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 여기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바로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 법정 증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오늘 법원에 나가 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무엇인고 하니, 지금까지는 이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봤다. 김용 부원장이 돈 달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옆에서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법정에 나와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본 적 없다. 나는 들은 적 없다. 자, 근데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면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졌다기보다 맥락을 따져보면 완전히 틀려진 얘기인데, 가만히 보면 진술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았다가 보지 않았다라는 걸로 좀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이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드릴까 합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요. 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 진술하고 오늘 법정 진술하고 조금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술의 내용은 미묘하게 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기존에 했던 진술,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떠버렸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과는 전혀 결론이 다른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묘하게 다른데 결론이 달라져. 자, 그렇다면 이 정민용 변호사가 어딘가에서는 말을 잘못했나? 아니, 혹은 이 정민용 변호사가 혹은 검찰 진술에서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고, 법정에 나와서는, 이 법정에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증인으로 나왔어요. 피고인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거짓말을 하면은 위증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 뭐 딴소리 한 거는 사실 그 위증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법원에서 한 진술하고 검찰 진술하고 원래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검찰한테서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럴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정민용 변호사가 남욱한테 돈을 3억 원을 받은 게 있다. 그 전에 문제가 된 뭐 30몇 억이 있는데 그거 외에 또 추가로 3억을 받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됐어. 이 부분은 뭐냐? 이건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도시공사를 퇴직하고 난 다음에 받은 돈이 있고, 이거는 성남도시공사 재직 중에 받은 돈인 거예요. 이거는 죄질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게 포함되면 다시 구속영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정민용 변호사는 왜 미묘하지만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졌을까요? 정말 검찰로부터 일정한 협박과 회유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자, 진짜 그런지 아닌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민용이 검찰에 굴복한 이유는 바로 이것. 네, 룸살롱 마담통에 건너간 3억.
거시기 하네요. 그렇죠? 네. 오늘 요 얘기를 두 번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본을 WTO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일본이 부당하게 무역 보복, 아니 무역 제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 행위다 라는 이유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매우 컸어요. 일본은 뭐라고 핑계를 댔느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니 한국이 후쿠시마 요 농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다. 그것 때문에 한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문제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 자, 그래서 WTO 이 제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사실상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윤석열이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취하를 해줬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큰 피해가 오지만 일본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짓이죠. 대한민국에 손해를 끼치고 일본한테 이익을 준다. 이건 전형적인 배임죄 양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주제 WTO 제소 취하 윤석열의 배임죄입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두고두고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왜? 이걸 제소를 왜 취하해줘? 예. 우리가 받은 것도 없는데 왜 취하를 해줍니까? 자, 윤석열은요, 대장동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5천억밖에 이익을 더 취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배임죄로 기소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수십조, 수백조에 달하는 엄청난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한테는 불리하고 전적으로 일본한테 유리한 짓을 해준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나라 팔아먹은 짓이거든요. 나라 팔아먹은 거 배임 아니면 횡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 WTO 제소 취하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 이것은 윤석열이 퇴직한 이후에라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여러분들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조명이 그래도 여전히 좀 어둡다, 그죠? 약간 좀 조명을 좀 위치를 바꿔볼게요. 네. 조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만, 이게, 카메라의 문제네요. 카메라에 조금 문제가, 조리개가 문제인가? 네. 하여튼, 오밤중의 뉴스 오늘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26분입니다. 제가 오늘 11시 정각에 딱 출발하려고 했는데 참 이게 뜻한 바대로 잘 안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한번 좀 방송을 조금 쉬는 한이 있더라도요, 좀 장비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유달리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아우 참 열받네요. 네. 자, 이나영님 들어오셨나요? 현미쌀님, 피닉스님, 김선화님, 쿨핀님 들어오셨네요. 보라님 들어오셨고요. 행복바이러스님, 예. 보라님, 예, 화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김필영님, 예,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자, 숲속바람님 들어오셨고요. 네.
윤파주 공주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김영란님, 루루님, 하라님, 안인숙님 오셨군요. 윤파주 공주님, 네,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아우, 진작 좀 오시지. 자주 오시지?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NFTS님, 전용선 쓰세요. 예. 전용선, 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대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겠어요. 네. 미소천사님, 화면이 섹시하다고 하시네요. 예, 섹시한가요? 예,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친검 언론이 쓰지 않는 진실, 정민용의 폭탄 발언입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오늘 법정에서 정말 새로운 주제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정민용 변호사의 이 발언은 이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큰 정말 글쎄 이렇게 스모킹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중대한 고비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걸 아무 언론에서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검찰 측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들은 얘기만 그대로 받아 쓰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특히 검찰이 유리한 부분만 기사에 쓰고 있다는 것이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거는 안타깝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렵지 싶네요. 자, 오늘 정민용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민용 변호사는 오늘 김용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늘이 아마 이제 김용 부원장의 5번째 공판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먼저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한 3차례에 걸쳐서 있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정민용 변호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정민용 변호사 다음엔 또 이제 남욱도 있을 거고요. 또 제가 늘 이 유동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도 지금 다음 달에 증인으로 설 예정입니다. 지금 줄줄줄줄 예약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여러 증인들이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나올 겁니다. 일단 그런데 오늘은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정민용 변호사는요, 이 대장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이냐? 자, 정민용 변호사는요, 이 사람이 남욱의 친구예요. 남욱하고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다든가, 선후배 관계라든가, 하여튼 꽤 오랫동안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남욱이 이 성남도시공사에 밀어 넣은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을 심은 거죠. 그 자기 사람을 심을 때 도와준 사람이 이제 유동규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공사에 취업하는 데는 그닥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민용 변호사의 역할은 남욱과 유동규를 연결해주고 그 둘 사이 메신저 역할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준다든지 하면은 거의 정민용을 통해서 줬다고 그래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남욱은 한동안 매우 오랫동안 유동규의 전화번호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민용을 통해서 통화하고 정민용을 통해서 전을 전달해주고 거의 대화는 직접 이루어졌다기보다 정민용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점차 그 유동규하고 남욱하고 직거래하는 일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정민용을 사이에 끼고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 줄 때는 일단 정민용을 통해서 갔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남욱에서 유동규에게 돈이 전달된 건 이제 거의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검찰은 정민용 씨의 역할을 좀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돈을 전달해주러 유동규한테 갔으면 오며 가며 김용 부원장도 바꿨네? 봤지? 봤다고. 그치? 봤다고 얘기해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서 내가 김용을 보았다. 김용이 돈 가져가는 날 나도 거기 있었다. 그래서 김용이 돈 들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는 김용이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할 때 그 전화를 내가 옆에서 들었노라. 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정민용 변호사의 역할을 확대시켜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민용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유동규 진술의 신뢰성이 좌우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정민용을 빼버리면은 전부 다 유동규가 그냥 한 말이야. 아, 이 돈 내 가져가서 나 김용 줄 거야. 어머, 김용은 이게 이재명 준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허풍일 수도 있고 허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파워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과시해야만이 뭐 남욱한테서도 돈이 나올 거고 김만배한테서 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가져가서도 김용 혹시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줄 거다라고 이렇게 허세를 떨었을 가능성이 높죠. 지가 쓱싹 할 거면서 이거 내가 가져갈래. 나 돈 좀 쓰게 돈 줘. 라고는 말을 못하니까 이거 이재명 줄 거야. 에이, 이러고 가져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정민용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동규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거의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유동규 쪽에 기울어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법정에서는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예. 자, 정민용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남욱에서 유동규로 돈이 갈 때 이게 직접 간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갔다? 예, 정민용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달책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돈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사실 이 정민용 변호사를 추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유동규가 누구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 정민용이 돈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우연히 목격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게 검찰적 논리였고요. 지금까지 검찰이나 그 친검 기렉들의 보도 내용은 뭐냐? 그래, 진짜 정민용이 많이 봤어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법정에서 나온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자, 정민용은 남욱이 마련한 돈을 유동규에게 전달하는 역할, 김욱의 대선 자금 요구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나온 얘기는 뭐냐? 정민용은 직접 돈 보거나 들은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돈을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유동규가 여기 누군가에게 돈 전달할 때 이때 상황도 조금 목격하지 않았겠느냐인데 오늘 정민용의 얘기는 나 본 거 없다야, 들은 것도 없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원래 지금까지 뭐 검찰이 뭐 공개한 바로는 혹은 언론에서 친검 기레기들이 떠버린 바로는 2021년 4월경 처음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줄 때 그때 정민용이 돈을 들고 갔는데 정민용이 돈을 들고 가서 돈 전달해주고 오는 과정에서 김용을 보았다 라고 진술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 그리고 2차, 3차는 내가 못 봤지만 1차는 봤다 라는 거였기 때문에
1차가 봤으면 사실 2차, 3차도 거의 인정되는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의 목격자인 거지. 1차 돈 전달의 목격자. 그런데 문제는 뭐 나 본 적이 없다인 겁니다. 예. 처음에는 내가 돈을 들고 가는 거, 김용이 돈 들고 가는 것을 봤다라고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아니, 나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2021년 4월경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 20억, 대선 자금 운운하면서 20억을 요구를 했고 남욱은 유동규한테 그래 줄게. 10억은 지금 당장 주고 10억은 내년에 줄게.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자, 그래 놓고 먼저 1차로 1억 원을 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간 사람이 얘죠. 예, 지가 이렇게 돈 가방을 들고 갔대. 어디? 유원홀딩스인가 거기 갔다는 거야. 하여튼 유동규 사무실에 갔대요. 유동규 사무실에 갔는데 그래서 막 거기서 유동규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유동규가 그러더래. 야, 김용 올 거야. 김용이 오면은 네가 여기 있는 건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너 저기 회의실에 좀 가 있을래? 우리 거기서 담배도 피고 하니까 너 거기서 담배 한 대 피고 와.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고 갔대요. 자, 근데 이 흡연실로 쓰는 회의실이 어떤 공간인고 하니 벽면이 다 유리, 통유리로 돼 있답니다. 문도 통유리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야. 그 검찰 측 주장은 다 통유리이기 때문에 정민용이 이렇게 오는 걸 봤다. 그리고 나가는 것도 다 봤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정민용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 내가 돈 주러 갔었고, 그래, 잠시 나가 있으라 그래서 회의실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있었고, 예. 그러고 내가 밖으로 이렇게 김용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 왜?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고 블라인드가 거의 절반 정도, 통유리 절반 정도를 가리고 있었다. 나 자세히는 못 봤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어. 나 못 봤어. 자세히는. 김용 온다니까 왔나 보다 싶었지. 자세히는 못 봤어. 야, 좋아.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 그렇다 치고 나가는 거 봤니? 글쎄 뭐 나가는 것도 내가 요렇게 이렇게 고개 빼가지고 보려고는 했지. 근데 역시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서 자세히는 못 봤지. 뒷모습을 봤지. 뒷모습? 뒷모습은 어디를 봤어? 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아시죠? 돈 상자 이보다 좀 클 겁니다. 그죠? 자, 돈 상자를 옆구리에 끼고 나갔다. 예? 그래서 안 보이게 한다고 이렇게 외투로 이렇게 가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따라서 뭐 보시다시피 아셨다시피 자, 이거를 이렇게 옆구리에 돈 가방을 끼고 가면은 안 볼래야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민용이 김용을 봤다면 그래, 김용의 뒤통수가 어떻디? 여기 옆에 불룩하디? 뭐 혹시 옆구리에 뭐 끼고 가는 것 같디? 그런 모습은 못 봤어?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정민용이 말하는 게 뭐냐? 나 다리만 봤어. 하반신만 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김용 부원장이 팔이 길고 상체가 길어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못 봤다는 얘기죠. 뭘 들고 가는지 어쨌는지. 자, 판사가 되게 꼬치꼬치 캐물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였어요? 하반신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엉덩이까지예요? 자, 그의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허벅지 정도인 것 같아요. 허벅지. 자, 여러분 지금도 허벅지가 안 나오죠? 지금 여러분 제 상반신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죠? 상반신. 자, 그러면 정민용은 김용이 돈을 가져가는 걸 봤다 못 봤다? 못 봤다죠. 자, 자,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너 그럼 검찰에서는 김용이 돈을 가지고 온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니? 뭐 대충 뭐 그랬겠죠? 자, 그건 왜 그랬니? 아, 내가 김용 나가고 난 다음에 유동규 사무실에 가 보니까 유동규 사무실 유동규 책상 위에 있던 돈가방이 없어졌더라. 아, 그래서 김용이 가져갔나 보다 생각을 했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직접 돈 가져가는 걸 봤다? 아니, 못 봤어. 다리만 봤어.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아, 돈가방이 없어졌길래 뭐 김용이 가져갔나 보다 했지. 자,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가 했지 정도지. 돈을 가져갔다? 김용이 가져갔다라는 증거로는 쓸 수 없는 얘기가 되죠. 예. 이거는 김용이 가져갔다고 볼 수 없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밖에도 오늘 정민용 변호사의 법정 증언은 기존 검찰에서 했던 주장들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달라진 증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뭐 일일이 다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예. 자, 달라진 내용들이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하나씩 짚어보죠. 지금까지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할 때 뭐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냐면, 김용이 정치 자금을 요구했는데, 이 정치 자금을 요구하는 소리를 나도 옆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정민용도 옆에서 들었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김용이 돈을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측은요, 지금까지 나는 유동규한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했어요. 자, 그런데 내 김용이 돈 요구하는 걸 들었어 라는 제3자가 나타나면은 김용 부원장으로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정민용이 해왔어. 김용이 돈 요구하는 거 내가 옆에서 들었다. 어떻게 들었니? 아니, 그 유동규가 스피커폰으로 틀어놨대잖아. 스피커폰으로 틀어놓았기 때문에 다 들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 법정 증언에서 뭐다? 아니, 나 스피커폰 들은 적이 없어. 진짜? 없어. 그럼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지도 않았어? 왜 핸드폰 통화에게 좀 볼륨 크게 하면 옆에 있을 때 다 들리잖아요. 자, 혹시 그렇게라도 들은 거 없어? 아니, 그런 거 없어. 검찰 조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나 그런 거 들은 적 없어. 김용이 돈 요구하는 거? 아니, 그거 유동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들었지. 그렇게 주장은 했지. 그래서 그런갑다 했지. 김용이 돈을 요구하는 거 직접 들은 거 없어. 진짜? 없어. 안양 박달동 사업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거, 사실상 말이 언론에 보도된 거지, 검찰이 떠벌려 준 거지. 검찰이 이거 이렇게 사실상 검찰이 이 김용이나 이재명을 이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자신들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퍼뜨린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미리 판사들이 미리 어떤 선입견, 유죄 심증을 갖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고 참 지금까지 참 많은 노력을 해왔어. 그래서 뭐 들었다 말았다 했는데 안 들었대. 자, 안양 박달동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요, 유동규가 맨 처음에 남욱이 유동규한테 부탁을 했어. 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안양 박달동 사업 우리 좀 달라고 해. 좀 도와달라고 해. 유동규가 응, 그럴게 라고 했지.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도 합니다. 신탁회사 뭐 이런 거
뭐 금융신탁이라 그러든가 하여튼 뭐 금전신탁인가 하여튼 뭐 신탁회사를 만드는데 이 신탁회사 이게 금융회사는요 이게 반드시 허가가 따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 허가만 내는 과정이 사실 조금 복잡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가 좀 약간 좀 신탁회사 설립하는데 조금 많이 힘든데 이것도 좀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걸 누가? 김용희 얘기를 하고 유동규가 알았어 라는 거였던 거야. 그러면 김용희는 남욱이 얘기를 하고 남욱이 얘기하고 유동규가 그렇게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유동규가 김용한테 얘기한 건 어떻게 됐나요? 그 얘기는 혹시 들은 게 있나요? 없어? 나 그런 거 없어. 통화음? 들은 거 없어. 스피커폰? 그런 거 없어. 전부 다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카더라. 이거야. 박달동 사업 청탁? 신탁회사? 그거요. 골프 치면서 나온 얘기였어요. 골프 치면서 드런드런 골프채 메고 가면서 우리 이번에 이거 할 건데 형 좀 도와줘. 도와줘야지. 이 얘기했대. 자, 이거는 사실 청탁이라고 말하기가 이걸 청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여하튼 뭐 어쨌거나 보면은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서 검찰에서 했다는 얘기 혹은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막 퍼뜨린 얘기하고는 많이 뉘앙스가 틀려요. 스피커폰으로 직접 들었다 혹은 전화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다. 통화의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다 들었다. 아니 그런 적 없어. 안양 박달동 사업 신탁회사 설립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 청탁하는 걸 들었다. 청탁? 골프집에서 한 얘기인데? 라는 겁니다. 많이 틀려지죠.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유죄의 심정을 갖고 들으면은 미묘하게 틀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거의 확실시 되는 거, 확정적인 내용하고 직접 본 거거나 확정적인 거하고 전혀 확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 말이 맞아? 그냥 들은 거잖아. 전에 들은 건데 이거를 왜 이렇게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그냥 지가 주워 들어놓고 마치 직접 현장에서 들은 것처럼 뻥치는 사람들 제법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럴 수야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 뒤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저 새끼 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제 말은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기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예.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 얘기인 거예요. 솔직히. 바로 그겁니다. 유동규의 얘기는 못 믿는 얘기인 거야. 근데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얘기를 정민용이 들었고, 그래, 유동규가 그렇게 말하더라. 유동규가 카더라. 하는 얘기를 검찰에서 말했을 뿐이다. 내가 직접 듣고 확실하게 알고 하는 얘기는 없다. 완전히 얘기가 틀려지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겠죠. 아니, 이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확실히 뒷받침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유동규 말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하더라도 뭔가 반전을 기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아니야. 정민용도 몰라, 잘 몰라. 내가 직접 본 건 없어. 다 유동규가 카더라. 는 거지.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가적인 추궁도 많이 들어갔나 봐요. 자, 이 과정에서 정민용 변호사는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나는 그때까지 김용을 잘 몰랐다. 목소리는 당연히 몰랐다. 따라서 스피커폰이든 전화통화든 들었더라도 나는 그게 김용 목소리인지 몰랐을 거다. 어떻습니까? 게임 셋? 자, 이렇게 되면요, 남은 거는 딱 하나죠. 모든 것은 유동규의 전언이었다. 유동규가 카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너 20억 대선 자금 요구, 이건 네가 직접 들은 거 하나도 없네? 그러다 유동규가 카더라 했던 거네? 그런데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냥 단순히 유동규가 한 얘기는 전에 들은 거야? 뭐 직접 들은 건 없지만 뭐 포괄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포괄적으로 어떻게 알아? 직접 들은 게 없는데. 자, 김용이 대선 캠프에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또 어떻게 알게 됐지? 어디서 들었어? 라고 했더니 그것도 유동규가 얘기한 거야. 김용한테 직접 들은 적은 없어. 김용이 돈 달라고 한 얘기? 나는 들은 적 없네? 자, 이렇게 되면은 유동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요. 유동규가 무너지는 건 둘째 치고 검찰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여러 공소 사실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증거 자체가 없어요. 지금 김용 부원장을 기소한 거는 오로지 이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사실상 한 거잖아요. 그 밖에 보강 증거가 없었어요. 뭐 지금 그나마 유동규의 진술도 보면은 주변 사실과 배치되는 게 많잖아요. 주변의 객관적인 사실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뭐야 이거 이렇게 되면 뭐 증거가 남은 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쯤 되면은 이미 재판 끝난 거지. 그죠? 재판 끝난 거죠. 근데 우리가 조국 장관 재판이나 또는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김경수 도지사 재판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핵심 증인의 증언이 왕창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뿌리째 흔들리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 그 증언이나 진술을 우회해가지고 이거니까 이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결론이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김경수 지사 건은 그거래요. 그 김경수 지사가 뭐 그 닭갈비 집에 뭐 갔네 안 갔네 돈을 먹은 시간이 어째 되니 이렇게 그 얘기를 한참 했는데 그걸 어떻게 법원에서 무시해 버립니까? 아예 그 부분은 싹 빼버리고 닭갈비 부분은 싹 빼버리고 아니 어쨌거나 그날 킹크랩이 운용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그 시간대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 김경수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 아니 그랬으면 김경수 비주려고 한 거겠지. 이렇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유죄 심증을 갖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유죄가 아니다. 무죄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좀 심증 없이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았다면 아 이거 신뢰할 수가 없겠네라고 하겠지만 유죄 심증을 갖고 보면은 아니 이거 빼더라도 이거 이렇게 되면 말이 되잖아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닭갈비 빼더라도 킹크랩 들었다는 거 맞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김경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김경수 비주려고 틀었겠네. 지들이 뭐 딴짓 하려고 틀었겠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거가 얼마나 넓은데 그리고 그 킹크랩이라는 게 뭐 화면에 띄워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보고 하는 건데 지들끼리 뭐 하려다가 했었는지 어떻게 알아? 지들끼리 아 김경수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그렇게 해서 끝났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판사가 유죄 심증을 한번 갖고 본다? 그럼 맞는 거야. 정경심 교수 건도 마찬가지예요. 표창장 위조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로 입증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예. 동양대 PC 뭐 없는 걸로 치고 이건 일단 제껴두고 어쨌거나 발급해줬다는 그 최성해 총장 발급 안 해줬대. 그런데 표창장은 나와 있어. 그럼 위조지 뭐. 중간에 무슨 과정 아예 필요 없어. 라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유죄의 심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진술의 주요한 증거를 탄핵을 해서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로 유죄.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번 김용 그 부원장에 대한 재판도 그렇게 갈 가능성, 우려 사실 적지 않아요. 특히 뭐를 보면 제가 그런 우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언론의 태도입니다. 자, 오늘 정민용 재판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하나 볼까요? 보세요. 전부 다 형님 약입니다며 유동규에게 1억 전달. 김용 다녀간 뒤 1억 사라져. 돈 상자 없어져. 가져갔구나 생각. 이랬대. 아니, 돈 상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게 다 김용이 가져갔다는 보장이 어딨어? 어? 유동규가 김용호네 이 돈 상자 보여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유동규가 치웠는지 응?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유동규가 그새 다른 데 어디 넣어놨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뭐라고 돼 있어? 김용이 왔다 갔으니까 그랬으면 김용이 가져갔나 보네. 뭐 이렇게. 너무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있습니다. 보세요. 뉴스원의 이 기사는 그나마 좀 공정한 거죠. 그나마 낫는 거죠. 김용 방문 후 1억 사라져. 그렇지만 직접 확인은 못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다. 뭐 사라지긴 했어. 근데 직접 본 건 아니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그나마 이게 나은 기사인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희한한 기사 나옵니다. 정민용, 유동규, 이재명, 윤건영과 청와대 인선 논의했다고 들어. 자, 이거는 몇 번을 깨진 주장인데 이게 또 나옵니다. 검찰이 아마 또 이 얘기를 했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윤건영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박이잖아. 윤건영이 이재명하고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야. 나 진짜. 근데 지금 검찰은 이걸 계속 이걸 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도 그래요. 지들이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민용의 이 얘기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건지 뻔히 다 알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못 봤대잖아. 돈 가져가는 거 못 봤대. 다리만 봤대. 그랬으면 1억 사라졌다고 해서 그거를 김용이 가져갔다고 어떻게 단정을 짓냐고. 자,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야? 일방적으로 김용이 가져갔다라고 몰아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채널A 보도는 더 짜증나요. 김용 떠난 뒤 1억 쇼핑백 없어져. 정민용 돈 전달 상황 증언. 아니 이게 돈 전달 상황을 증언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언론이 아니라 거의 정말 이거는 왜곡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검사하고 기자가 짜고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래도 되나요? 언론이 이래도 됩니까? 저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현미쌀님,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서 악마화시키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부패한 판검사들 썩어빠진 언론님, 배운 값도 못하는 것들 기사를 써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팔아라. 그럼 김용이 그 시간에 유원홀딩스에 갔다는 건 사실인가요? 그거는 아마 사실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또 애매하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얘기하기로는요, 정민용이 유동규한테 돈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유동규는 그 돈을 받아서 며칠 있다가 전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당일날 줬다라고 또 말을 바꿔요. 이게 이제 정민용 얘기랑 일치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냐? 저녁 때 줬다 그랬어. 근데 근데 정민용은 언제? 저녁 때 간 게 아니래잖아. 낮에 갔대잖아. 자, 다
틀려. 말이 싹 틀려. 예.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이제 유동규 얘기를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 유동규 말을 그대로 빌자면 그 말이 그대로 합리적으로 해석이 이해가 되려면 그날 정민용이 온 그날이 아니라 다른 날 돈을 줬다라고 해야지 말이 합리적이 되는 거지.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자, 이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제 법원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날 정민용이 그 자리에 돈 가져온 거 사실이고 그날 김용이 거기 온 것도 사실이니까 그럼 돈 가져갔겠네.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지금 검찰은 그런 거를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놓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진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 그리고 그게 대선 자금인지 아닌지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그 검찰이라는 애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조작을 해왔겠습니까? 그 자기들 편이라고 꼬셔왔던 협박을 해왔던 그 증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말을 바꾼다는 거 지들도 뻔히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바뀔 걸 대비해 가지고 말이 미묘하게 틀려질 걸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두는 거죠. 자, 뭐 그렇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거죠. 김미열님, 온 세상이 미쳐가고 있네요. 팔도강사님, 상식이 안 통하는 검사들의 법 기술입니다. 김필영님, 세금 들여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네요. 노아님,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네요. 10년 전에 검찰에 기소될 뻔했는데 검사 브로커가 끼어들면서 1,000만 원 내니까 불기소 됐다고. 와. 저 노아님, 저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익명으로 한번 기사가 한번 보도를 한번 했으면 하네요. 예, 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사문난정님, 자잘한 사건을 맡는 판사들은 그래도 일관적인 편인데 굵직한 사건 맡은 판사님들 보면 대부분이 정치 판사다. 그렇습니다. 예. 자, 장윤진 TV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순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